예, 안녕하십니까. 요로 감염의 진단 기준과 사례에 대한 강의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김태형입니다. 예, 앞서 저희 강의에서도 개론적으로 개념에 대한 정의가 있었지만 요로 감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중환자실 의료 감염에 대한 정의와 기감염, 또 7일간의 진단 기준 충족 기간, 감염 발생일, 동일 감염 불가 기간, 또 2차 혈류 감염 진단 가능 기간, 기구 삽입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로 감염에 맞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환자실 의료 관련 감염은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 어소시에이티드 인펙션 하이라고 약자로 쓰고 중환자실을 입실한 이후에 칼렌더 데이로 이틀 초과한, 즉 3일째부터 발생한 감염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실 입실 첫날과 두 번째 날 이전에 발생한 감염을 우리가 기감염이라고 하고요. 이 기감염에 대해서도 그 전에 며칠 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제 ICU 데이 1에 발생한 감염으로 간주를 하고 중환자실 의료 감염으로 치지를 않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중환자실을 퇴실한 이후 이틀까지를 우리가 이 병의 그 감염 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과거에는 48시간이라는 기준을 적용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칼렌더 데이로 편리하게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입실 기간 중 발생한 감염이 우리가 감시하는 대상이 되겠고요. 중환자실 당일의 감염이 없어야 되겠고 또 그 잠복기에 있지도 않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잠복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감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감염에 대해서는 칼렌더 데이로 이틀 이내 감염이 없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료 관련 감염의 각 장기별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것만을 코니스에서 감시하는 중환자실 의료 관련 감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일간의 진단 기준 충족 기간이란 감염 발생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초의 진단 검사 양성일로부터 앞으로 3일, 뒤로 3일을 모두 포함한 총 7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현재는 중환자실 의료 감염 감시를 하는 이 세 가지 감염에서 모두 진단 검사를 기반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진단 검사가 배제된 감염병이 거의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혈액 배양이라든지 소변의 배양에서 나왔을 날짜를 기준으로 앞으로 3일, 뒤로 3일, 즉 총 7일 동안의 기간에 이 진단 요소가 충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징후라든지 증상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검사 결과들이 이 기간 안에 발생을 하여야만 진단 기준이 만족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 발생일이라는 것은 이 7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를 우리가 감염 발생일, 즉 데이트 오브 이벤트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단 기준으로 예를 들면 엑스레이에서 인필트레이시 보였다든지 뭐 배양에서 결과 나왔다든지 하는 일자로부터 요 7일의 이 윈도우 피리오드 안에서 처음으로 어떤 이 진단적 크라이테리아에 만족하는 어떤 징후나 증상이나 소견들이 발생한 날짜를 이 감염이 발생한 날, 즉 DOE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즉, 요 7일간의 윈도우 피리오드 안에서 가장 빠른 날짜가 감염 발생일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동일 감염의 불가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 번 입원한 환자들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뭐 배양 결과가 나온다든지 엑스레이에서 소견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번 뭐 폐렴을 이런 시기에 진단적 기준을 갖고 정의를 했다 그러면 요 시기로부터 14일, 요 처음 감염이 발생한 DOE로부터 14일 동안은 동일한 그런 그 감염을 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요로 감염이 요때 발열이 있었고 유린 컬처가 나와서 요로 감염을 진단한 사건이 있었다면 요때 진단일로부터 총 14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다른 요로 감염을 의미하는 진단적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독립적인 감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소변 배양에서 이콜라이에서 첫 번째 감염이 발생했다면 14일 이내에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자가 자라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독립적인 감염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요로 감염에 감염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2차 혈류 감염 진단 가능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차 혈류 감염이란 우리가 1차적인 BSI로 정의하지 않고 다른 감염에 속발한 감염원으로서 정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드시 혈액배양의 양성 결과가 원발 부위 감염의 2차 혈류 감염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해당 검체가 채취돼야 되는 기간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차 혈류 감염을 진단을 하려고 하면은 이 동일 감염의 진단 불가 기간인 14일과 만약에 진단 기준 충족 기간인 인펙션 윈도우 피리어드가 최장으로 겹칠 수 있는 17일까지 우리가 14일에서 17일까지의 기간을 2차 혈류 감염을 진단 가능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발생한 것은 독립적인 혈류 감염으로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구 삽입일의 개념은 요로 감염의 경우는 이제 유치 도뇨관이 되겠고 혈류 감염에서는 중심 정맥관이나 폐렴에서는 인공호흡기가 될 텐데요. 예를 들면 폴리카테터를 삽입을 했다가 제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재삽입을 한 경우에는 이 기구 기간은 모두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합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폴리카테터가 한번 제거되었고 하루의 공백 기간을 갖고 다음날 삽입이 되었다면 이때는 이제 두 번의 별도의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구 감염의 일수를 따질 때는 이 첫 번째 경우는 요 날짜가 기구 삽입일이 될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요 재삽입을 한 날짜가 기구 삽입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요로 감염의 병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감염원이 되는 요로 감염의 감염원들은 주로 장내 세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장내에 정상적으로 상재하고 있는 상재균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콜라이가 되겠는데요. 이런 병원성 감염 중에서 아주 일부의 감염원들이 병원성이 강한 감염원들이 무증상 감염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방광염과 요도염 같은 것들을 발생하게 되고 조금 더 진행할 경우에는 신우염이나 전립선염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신장 농양과 요로 폐혈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로 감염이 발생하는 경로가 장내 세균으로부터 침습적 감염으로 쭉 이어지는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행 감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방광염이나 요도염까지는 상대적으로 이 점막에 국한된 표재성 감염으로 보는 반면에 이 신우염이나 전립선염, 신농양 같은 경우는 이 신장의 조직이 침습적으로 감염되는 좀 더 침습적인 감염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치료의학에서는 이 무증상 감염을 치료하지는 않고 오로지 이제 요로 감염의 증상이 시작되는 방광염이나 요도염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임상에서 봤을 때는 이제 증상적 감염만이 이제 예후가 좋지 않고 무증상 감염의 예후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로 감염의 정의는 미생물학적 정의를 사용하게 됩니다. 10의 5승계 이상의 세균류가 있을 때만 우리가 감염이라고 간주를 해서 이 노란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감염으로 정의를 하고 10의 5승계가 미치지 않는 세균류는 주로 이제 회음부에서 오염된 균으로 채집 과정에서 오염된 오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원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증상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이 10의 2승계로 깎아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10의 2승계 이상의 세균류가 있거나 증상이 없는 10의 5승계 이상의 세균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감염으로 표시하고 이 엷은 노란 테두리 안에 드는 것이 이제 요로 감염의 정의에 맞습니다. 한편 또 임상에서는 이 중에서도 증상이 있는 경우가 이 주황색 테두리 안에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좀 더 경한 감염이 방광염이고 좀 더 심한 것이 신우염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임상의학에서는 오로지 이 증상적인 요로 감염만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무증상 감염은 우리가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니스에서 감시를 하는 그런 감염은 대부분 증상적 감염으로 국한을 하고 무증상 감염은 임상에서 그 감염 관리에서 그다지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무증상 세균요가 무증상 감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명한 의학자가 시행을 했던 옵서베이셔널 코어트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18세에서 49세의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그 관찰 연구였는데요. 이분들한테서 이제 반복적인 요로 감염이 있었던 사례 100건 정도를 수집해서 봤을 때 이 몇 번이나 무증상 감염이 반복되었는지를 조사했을 때 대부분은 한 번 정도 반복되었었고요. 뭐 2번이나 3번, 뭐 5번 이상 반복되었던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증상 요로 감염에 지속되었던 기간도 대부분은 1일 정도나 2일 정도였고 3일이나 5일 이상 지속되었던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증상 요로 감염이라는 것은 부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는 감염병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고 또 굉장히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보아 감염의 어떤 치료 대상이 되거나 또 감시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감염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니스에서 진단 감시를 해야 되는 요로 감염은 이제 오로지 3가지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무증상 감염도 이제 감염관리의 감시 대상으로 본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증상적인 요로 감염을 감시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겹치는 경우가 있겠지만 카테터가 원인인 카테터 어소시에이티드 요로 감염, 즉 카우티라고 하는 카테터 관련 요로 감염이 있겠고 그 다음에 무증상 균열증 요로 감염이 추가되었습니다. 비록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균열증을 동반하고 있는 요로 감염이라면 임상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합병증을 일으키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병원에서 치료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료 관련 감염적인 요소라고 간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유증상 요로 감염인 SUTI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진단기준 1A에 속하는 것들은 이 카테터와 관련된, 즉 카우티의 진단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2일을 초과한 요로 카테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기간 동안에 요로 감염의 증상이 있으면서 10의 5승계 이상의 미생물이 적어도 한 종류 이상, 즉 우리가 2종류까지는 감염원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요로 감염의 임상 기준에서는 2종류 이상의 미생물이 자랐을 때도 오염균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감시를 할 때 코니스에서는 2종류까지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진단기준 1B는 똑같은 진단기준이지만 카테터가 관련되지 않은 요로 감염이 되겠습니다. 좀 더 도식적으로 보면 카테터를 가지고 있던 없던 카테터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서 요로 감염의 증상이 있고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만족해야 되고요. 배양 검사는 2종류 이하의 미생물이 10의 5승계 이상 자란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3가지 종류의 이상의 미생물이 자란 것은 진단 기준에서 인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배뇨곤란이라는 증상은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유치도뇨관을 갖고 있을 때는 당연히 이 삽입으로 인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빈뇨나 절박뇨, 배뇨곤란은 우리가 진단 기준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치골 상부 압통이라든지 늑척주각 동통 같은 통증은 다른 근골격계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를 만족해야만 진단 요소로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테터 관련 요로 감염은 오로지 카테터와 관련성을 좀 더 중시해서 진단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일을 초과한 유치 도뇨관을 갖고 있는 중에 발생한 요로 감염을 말합니다. 이 유치 도뇨관이라는 것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폴리카테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요도를 거쳐서 방광내로 삽입되어 있고 거치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며 이 배액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만을 우리가 유치 도뇨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간헐적으로 배뇨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CIC라든지 블래더 이리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 요도를 통해서 이 상행 감염의 경로가 아닌 퍼큐테니어스로 배관을 한다든지 뭐 WJ 카테터라든지 키스머라든지 일레올 콘두이트 같은 다른 다양한 해부학적 의미를 가지는 요로관들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코니스에서 감시 대상이 되는 요로 감염은 카테터 관련 요로 감염은 오로지 이 요도를 통해서 삽입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증상 균열증 요로 감염이란 일단 유치 도뇨관 여부에 상관없이 이 요로 감염에 어떠한 증상도 없어야 됩니다. 발열과 치골상수 압통이라든지 늑척추각, 동통, 압통 등의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이어야 되고, 그 요로 감염 자체는 무증상 감염의 진단 기준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종류 이하의 미생물이 자라면서도 한 종류의 세균이 10의 5승계 이상은 이제 만족되어야 되고, 그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이 두 종류 이하의 미생물이 소변에서 배양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혈액에서 배양과 일치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균열증의 진단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발열이라든지 오한 저혈압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균열증의 진단 기준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무증상이고 세균효가 증명된 경우를 우리가 무증상 균열증 요로 감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당시 이때 유치 도뇨관의 삽입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이 가능합니다. 도식적으로 보면 증상이 없으면서 소변 세균요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세균요 중에 적어도 한 가지가 혈액배양에서 나오면서 다른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요로 감염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코니스 매뉴얼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까지의 감염원을 인정하지만 두 가지가 넘는 미생물이 분리되었을 때는 믹스드 플로라라고 생각해서 이 검체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세 가지 이상의 균이 소변 배양에서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모두 우리가 믹스드 플로라의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령 이제 10의 5승계가 넘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검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칸디다 스페시스라든지 이스트, 몰드 이런 경우는 실제 임상에서는 칸디다에 의한 방광염이나 신우염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감시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무증상 감염이거나 오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진균이 소변에서 나왔을 때는 이 코니스 진단 기준에서는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외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이제 칸디다와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넘는 믹스드 그로스를 이제 예외 미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예외 미생물과 그 중에서 한 개의 세균이 10의 5승계 이상 분리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로 감염의 진단 기준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칸디다와 이콜라이가 10의 5승계 이상 자랐을 때는 이콜라이는 우리가 진단 기준의 감염원으로 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혈액에서 해당 미생물이 이제 분리되었을 때, 예를 들면은 칸디다가 자랐다든지 이랬을 때는 요로 감염에 의한 2차 혈류 감염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만약에 칸디다가 혈액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세균 감염, 그러니까 이 균열증이 더 우선한 진단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정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버하고 프리퀀시가 있고 스푸툼이 있고 있는 환자가 왔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경우인데요. ICU에 내원한 지 5일째 객담이 증가하고 비호흡이 있습니다. 우리가 흡사 폐렴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임상 소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ICU 6일째 이제 발열이 시작되었고, 그 시점에서 폴리카테터가 삽입되었었고, 폴리카테터가 6일째 삽입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소변에서는 이콜라이가 분리되었고, 엑스레이에서도 뉴 인필트레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SUTI와 뉴모니아가 동시에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환자를 임상 의사로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열은 폐렴이 더 주된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로 감염은 무증상 감염일 수도 있겠다라고 간주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진단 기준을 만족한다면 코니스의 경우는 이제 각각을 진단 기준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요로 감염도 독립적으로 같이 발생한 것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코니스 매뉴얼이 의미하는 바이겠습니다. 자, 이 감시 목적의 진단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지만 의사의 임상적인 진단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진단하는 경우와 감시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기준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고, 사실 이러한 점 때문에 요로 감염의 보고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증상 감염을 제외했고 많은 의미가 없는 감염 기준들을 제외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감염과 동시에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감염이라 하더라도 이 진단 기준에 맞는 감염 사례들은 감시 기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요로 감염의 그 진단율에 기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감염 관리의 어떤 목적에 따른 그 지표를 따라가는 것이 임상적인 목적에 의해서 치료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피버가 있고 CBA 텐더니스가 있고 박테리우리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증상적인 요로 감염을 가지고 있고 폴리카테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환자가 그다음에 이제 폴리카테터를 체인지한 날 소변 배양에서 클랩시엘라 뉴모니아가 발생을 했죠. 여기 보시면 폴리카테터를 가지고 있었고 발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 균열 이 세균뇨가 있었던 요 기간에 치료 기준 안에서 진단 기준을 만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SUTI와 카우티를 동시에 만족한 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눈여겨 보실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 RIT 10일째 되는 날 ICU 데이 15일째 소변에서 엔테로코스 페칼리스가 또 분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떤 시간차를 두고 발생을 했지만 우리가 한 번 감염이 발생했던 요 DOE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발생한 요로 감염은 독립적인 요로 감염이 아니라 첫 번째 발생한 요로 감염의 두 번째 패소젠으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사례는 클랩시엘라 뉴모니아와 이 엔테로코쿠스 페칼리스가 동시에 감염원인 SUTI 동시에 카우티가 되겠습니다. 네, 케이스 3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3은 프리퀀시와 박테리우리아와 박테레미아가 동시에 있는 경우입니다. 역시 이제 폴리카테터 이후에 발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 환자는 폴리카테터를 삽입하고 나서 이제 이콜라이가 세균뇨로 나왔고 그다음에 블러드 컬처에서 이콜라이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프리퀀시라는 증상이 요 윈도우 피리어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단적 기준 요소를 만족할 수 있는 요로 감염입니다. 다만 이때 나타난 이제 그 똑같은 동일 감염원에 의한 균열증은 이 요로 감염에 속발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 BSI 자체를 별도의 감염원으로 보고하지는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단순히 균열증을 2차적으로 동반한 SUTI 카우티가 되겠습니다. 케이스 4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박테리우리아하고 박테레미아가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는 먼저 사례와 달리 프리퀀시라든지 이런 요로 감염의 감염원을 충족하는 징후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38도 발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단 기준은 정확히 38도를 초과하는 발열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가 못합니다. 즉 여기서의 세균뇨는 10의 5승계 이상 자랐던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자는 무증상 요로 감염에 해당되겠고요. 무증상 요로 감염이니까 이것 자체로서는 우리 감시 대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혈액병에서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자가 자랐기 때문에 이 무증상 균열증을 동반한 요로 감염이 되겠습니다. 즉 ABUTI이면서 카우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차 혈류 감염 같은 경우는 이 특정 부위별 감염의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앞서 이제 케이스 3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폐렴이나 요로 감염의 진단 기준에 맞으면서 그와 관련된 균열증이 있는 경우여야 되기 때문에 특정 부위별의 감염의 진단 기준이 충족되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2차 혈류 감염의 진단 가능 시기 내에 채취한 혈액에서도 적어도 한 가지 감염원의 일치가 있으면서 이 해당 감염의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인펙션 윈도우 피리오드 내에 이제 채취한 혈액배양 검사에서 동정된 미생물이 해당 부위별 감염의 진단 기준에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례 3과 같이 혈액배양에서 나온 균이 요로 감염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면서
요 윈도우 피리오드 안에서 같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2차 혈류 감염으로 진단 기준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요 기간 밖에 생기게 되면 이 균열증은 독립적인 요로 감염이 되겠고, 만약에 진단 기준이 무증상 요로 감염이 되면 무증상 균열증 요로 감염이 되겠습니다. 네,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고요. 저희 코니스 첫 연구자 교육을 했던 것이 2006년도 7월 달에 저희 병원에서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1차 전국 병원 감염 감시 체계 연구자 모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고, 보시면 그 당시 첫 번째 진단 기준은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증상 감염 이런 것들도 같이 모니터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진단 기준과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SUTI와 무증상 UTI를 같이 동시에 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저희가 무증상 감염을 삭제하고 지금 현재의 진단 기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